활동은 건강의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건강의 요소입니다. 활동이 건강의 요소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참여가 돼야 돼요. 그죠? 참여가 된다. 그 참여는 참여시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것. 네. 내가 참여하는 것은 갈고리 정신. 네. 잡아야 된다. 활동을 붙잡는 거예요. 그 활동이라는 게 식사하기 이런 게 아니라 식사하는 순간 어떤 반찬을 쳐다봤다. 그죠? 쳐다봤다. 그걸 나눠 먹는다. 굉장히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동사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요 정도 어두워도 괜찮죠? 네. 네. 자료는 다시 다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자료가 이게 PPT는 집에 가서 봐도 봤던 강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집중해주세요. 활동을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활동을 작업이라고 하고, 그걸 분류하는 직종의 건강 전문가가 작업치료사예요. 엄밀하게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2차 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신체 재활 중심의 재활을 하면서 신체 기능이 회복되는 쪽으로 재활이 조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작업치료는 소근육 중심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데, 원래는 그러지 않고요.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가능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북유럽에서 작업치료사들은 방은 조그매요. 그 방에 서류 작업만 하고 다 나가요. 학교로 나가고 집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통계를 내요. 그래서 그런 과학의 발전은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작업치료의 학문이 아직까지 덜 발달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작업치료사가 혼자서 작업치료가 중요한 거 이렇게 얘기해볼 소용이 없고요. 부모님들과 당사자분들이 나를 사회에서 살게 하라, 나를 사회에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시면서 작업치료를 자꾸 써먹으세요. 그리고 통계 좀 내놔라,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집단으로서는 작업치료사가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 굉장히 신이 나요. 작업치료사는 가장 좋을 때는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근육의 관절이나 이런 관절의 움직임이 더 좋아졌다기보다 이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접시를 닦아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든지, 커피를 내 손은 아니지만 다른 기계를 사용해서 내가 저는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든지, 삶에서 참여하는 레파토리가 늘어나는 것이 작업치료사가 지향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 레파토리를 이런 식으로 분류했어요. 요거는 이 오늘 강의 끝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활동은 어느 정도는 보편성이 있어요. 개별성이 있는데 보편적인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ICF 안에서 가운데 네모 3개가 있었죠. 네모 3개 중에서 가운데 있는 활동과 참여를 좀 구분했더니 이런 식으로 있더라. 그래서 활동은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받는 24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활동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그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 안 하는 게 있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해요. 휴식과 수면. 무언가를 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뇌가 몸하고 분리해서 뇌만 열심히 활동하는 시간이 수면과 휴식 시간이래요. 그래서 수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수면과 휴식이 일단은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복잡한 일상생활이나 복합 일상생활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놀이를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여가 활동을 해요. 자,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24시간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아시겠죠? 네, 요런 정도로 약간 학문적으로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 활동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이 하게 되죠. 예를 들면 화장실 가기라고 하면 어릴 때는 화장실에 도움을 받죠. 그러다가 혼자 하게 되죠. 그러면 사회적 참여의 적절함은 여럿이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혼자 화장실 가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 참여라고 해서 사교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냐. 여기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알게 돼요. 사회는 가상적인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리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활동을 볼 때 항상 좀 움직이는 두잉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활동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아니면 자 지금부터 화장실 연습 시작 이게 아니죠. 화장실도 다 때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재활을 하는 병원에서 작업치료사는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이요! 이러면 뛰어가가지고 그분의 화장실 이동을 보고 거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보를 정리해서 보호자와 간호사와 다른 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원래는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있죠. 누군가가 저희도 다 해당이 돼요. 사람이면 누구나 활동을 해요. 어떤 주인공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시간에 어디서? 지구에서. 그래서 이건 평등하죠. 지구와 시간은 평등한데 거기서 일어나는 활동이 좀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잠이 되게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누구에게? 어린이에게. 자, 또는 노인에게. 그리고 잠을 잤고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놀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활동이 이렇게 채워져요. 잘 놀고, 잘 먹고, 일단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싸고, 잘 놀고. 요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죠. 어떤 활동도 이 활동이 기본적이 되지 않으면 다음 활동을 하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주로 뭐라고 하냐면 아까 해야 하는 활동과 하고 싶은 활동 두 가지 병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 해야 되는 활동이에요. 그 다음 놀이는 하고 싶은 활동이에요. 하고 싶은 활동과 해야 되는 활동이 팽팽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런데 하고 싶은 활동만 중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안 되죠. 하고 싶은 활동만 해서 놀이를 아이들은 하고 싶죠. 그래서 놀이에 몰입하는 아이들이 가끔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다리 꼬고 그러다가 오줌을 싸고 이러죠. 그죠? 또는 지나치게 많이 유튜브를 보거나 놀이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사실 자세도 나빠지기도 하고 밥 먹는 때를 놓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 소외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활동도 있지만 해야 하는 활동이 있는데 해야 되는 활동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양육자나 보호자를 통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발달에 지연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하고 싶은 활동도 하지만 해야 되는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쭤볼게요. 어릴 때 놀이를 저 이제 다 놀았으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 분?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만 놀아라 이러고 끌려 들어가 본 적 있으신 분? 네, 많죠. 네, 그렇죠. 놀이는 스스로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놀이는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거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상처받지 않을까요? 안 받습니다. 놀이 상처받는 게 아니라 놀이를 이 시간 되면 이제 그만하자.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거든요. 사실은 2시간도 안 놀죠 요새는. 사실 2시간 놀기가 어려운데 2시간 정도의 놀이가 하루에 충분하다면 놀이는 중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부하고 놀아라 이게 잘 될까요? 놀았으니 공부해라 이게 잘 될까요? 둘 안 되는데 그래도 네, 놀고 공부하는 거지. 이때 이제 아버님들이 다들 끄떡끄떡 하시고 놀고 공부해야지. 네,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나는 공부하고 놀게요. 의심해봐야 돼요. 뭔가 있어요. 충분히 놀고 그런데 2시간 정도 놀았으니 됐다. 왜냐하면 내일 또 놀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그래야 몸이 건강하고 전체적인 뇌의 호르몬들이 좀 안정되고 그래서 네, 요 두 가지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복합적인 일상이 생겨요. 기본적인 일상은 이따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복합적인 일상이란 건 약간 가사활동 같은 거예요. 가사활동은 집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내 신발을 그냥 달랑달랑 아무렇게나 벗어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신을 신고 벗어야 되니 내 신발의 위치에 신발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은 나를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그 자주활동이 아니라 복합적인 가사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나만의 활동 또는 함께하는 활동. 식탁에 숟가락 젓가락 놓는 것, 놓기 전에 수저 받침대 까는 것, 그 전에 닦는 것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데 은근히 안 시켜도 해요. 왜? 엄마가 늘 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한다는 건 사람을 하고 싶게 만들어요.
언니 아들이 하고 있는 걸 그때 난 해보고 싶었단 말이죠. 연필 깎는 거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관찰하는 것은 아이들이 대체로 물티슈로 닦는 용도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아, 물티슈로 많이 닦는구나. 아주 어린 아이도 물티슈로 닦아요. 물티슈 닦는 거랑 안 걸 알아요. 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 활동 중에 제일 처음이 보기, 두 번째가 듣기, 학습의 가장 최초는 모방하기예요. 말로 설명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방하기예요. 네, 그러니 부모님들은 자녀의 거울 거죠. 복합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따라하게 되는데, 따라하는데 사고가 날 것 같으니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참여하게 하는 거. 네, 아주 작더라도 여기는 이 빨간색을 우연히 하게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런 활동들은 기대되는 활동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기대하시면 돼요. 기대된다라는 건 상대적이죠. 누군가에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고마워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한다는 건 고마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건 관계란 말이죠. 그죠?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느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분이면 실력 있는 분이에요. 네, 아무리 장애가 심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런 순간이네요, 고마워요 라고 하고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대체로 여기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둘 이상이 있을 때 기다려주거나 양보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 전해주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놀이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요. 두 사람 이상의 놀이가 가능하게.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게 하게 하고요. 일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이 복합일상생활이 굉장히 큰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직업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정리정돈을 잘하고 규칙성이 있을 때 잘하더라 라는 그런 연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복합일상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직업생활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활동 세 번째 나왔던 세 가지가 기대되는 일이고, 이 기대되는 일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들을 하는 사람은 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고, 고립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립돼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좀 더 개방된 곳에서. 그래서 사실은 학교라는 것도 지역사회로 좀 더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겨요. 근데 저희는 약간 인위적인 이벤트가 사실 너무 많은 경향이 있어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이벤트가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불 개기, 이불 말리기. 그러면 다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집마다 이불을 어떻게 빠는지 한번 빨아볼까, 이런 대회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랬을 때 이쪽은 조금 더 생명 유지를 위한 건강, WHO가 말하는 생명에 관련된 건강은 이 왼쪽이고요. 그다음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은 이 활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참여적인 웰빙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 활동을 그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어떤 활동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활동은 대체로 육하원칙으로 채워져요. 육하원칙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ICF의 그 네모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 건강성이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화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활동을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먼저 수면입니다. 수면과 휴식은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의 수면재단의 연구, 전 세계 수면의 연구에 의하면 잠은 아주 간단하긴 한 16시간 잠을 자고요. 성인은 한 7시간 정도 잠을 자요. 청소년기가 됐을 때, 여기가 청소년기인데 중고등학생 나이예요. 중고등학생이 8.5에서 9.5시간 정도를 자야 된다라고 권장하고 있으며 신경학적으로도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걱정되죠.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보러 학교를 갔더니 쉬는 시간 다 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물어보니까 쉬는 시간에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수업 시간 재미없으면 자고, 대체로 잠을 낮에 많이 자요. 왜냐하면 밤에 1시, 2시에 자고 그 다음에 6, 7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잠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 대충 한 8시간 자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작업치료사 입장에서 아큐파이 한다는 거, 잠을 장악해라. 청소년기 잠을 장악해야 되는데 장악당했죠.
장악 당해가지고 잠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자면 네 기본적으로 건강할까요, 안 건강할까요? 건강하다는 상태는 좀 스트레스를 받아도 좀 버틸 수 있다는 거겠죠. 짜증 더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덜 내겠죠. 잠을 잘 자는 아이들이 낮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공부를 좀 잘할까요, 못할까요? 공부를 잘하겠죠. 이런 것도 막 맞물리는 거죠. 왜냐하면 고등학생들한테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아 짜증나 이러면서 일어난대요. 그럼 뭐예요? 장악 당하는 거죠. 네, 자녀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게 바짝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그 시간이 아큐파이 하는 거예요. 장악하는 거예요. 잠이 드는 게 쉬울까요? 깨는 게 쉬울까요? 깨는 게 쉽죠. 드는 건 어려워요. 전 세계 자장가가 있어요. 잘 자라 우리야. 왜 자장가를 부르겠어요? 잠들기가 힘드니까.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잠이 들고 그런 데다가 신경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은 잠이 유지가 되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이 제대로 들지 않고 잠의 질이 좋지 않으면 낮에 활동이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면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은 낮 활동을 위해서도 뇌 활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 혹시 낮에도 잠을 꼭 자야 된다라고 하는 리듬이 있다면 그 개인의 리듬을 수면의 건강 안에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고요. 사람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잠이 드는 시간이 언제고 깨는 시간이 언제. 깨우는 시간 말고요. 깨는 시간. 스르륵 일어날 수 있으면 잠은 장악한 거예요. 요때쯤 얘기할 때 많이 죄책감이 드시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잠은 되게 소중합니다. 네. 잠을 자고 있을 때 저희 뇌가 청소를 해요. 뇌 척수액이라는 게 있어서 뇌를 이렇게 씻어내요. 그러면 낮 동안에 아니면 깨어있을 동안에 우리 몸하고 뇌하고 연결돼서 감각운동신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백질 덩어리가 이렇게 뭉치거든요. 그런 걸 딱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들 때도 하는데 멍하게 휴식할 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멍 때린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뇌가 청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도 멍할 때 우리 자신이 멍할 때 뇌가 청소가 필요하구나. 네, 카페인에 의존하지 말고 네, 뇌의 청소의 시간을 잘 허락하는 것이 뇌가 장악하는 길이고 뇌 활동을 장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각자 잠의 습관들이 다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잠은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 정보들이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성년기 지나면 가족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지내거나 이렇게 잠을 혼자 자야 될 시간이 있을 때 잠에 대한 정보가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치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잠을 각자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잠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지만 보호자가 조금 수월하기 위해서 사실 약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이 필요한 것인지 약에 의존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또 좀 필요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마다 잠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도 하고요. 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잠 다음은 깼으니까 잘 자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씻고 입고 나가는 거죠. 둥근 해가 떴습니다. 학교로 갑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활동에 대한 어떤 그 건강 용어로서 쓰는 말이에요. ADL이라 그래요. ADL. 그래서 액티비티, 활동인데 한 가지 두 가지 활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인데 뭐냐? 일상에서 매일 꾸준하게 일어나는 활동이라는 거죠. 꾸준하게 일어나는 활동이 규칙적이어야 좋을까요? 안 규칙적이어야 좋을까요? 규칙적이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건강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이 건강해야 사실 정신장애건 발달장애건 일반선 사람이건 다 이 활동이 건강한 건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사람 건강의 칩을 어떤 비유를 한다면 이 ADL이 가장 기초공사라고 얘기하는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재활이나 발달이나 활동 건강 지표가 돼요. 제일 간단한 것은 씹고 삼키기, 먹기, 그리고 소변 보기, 대변 보기, 옷 입기, 그 다음에 씻기 이런 단계가 쭉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감고 말리기는 머리 길이에 따라 다르죠. 네, 머리가 짧으면 빠른데 머리가 긴 건 또 가치관이거나 그 사람의 생김새거나 이런 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성별이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목욕하기. 목욕은 옛날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죠? 이거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죠. 네, 뭐 매일 씻나 싶을 때도 있어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매일 씻어야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번을 씻기도 해요. 그러니 보편적이지만 개별적이죠. 네. 로션 바르기 제품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매일 일어나지만 참 다른 이야기들이 있죠. 화장하기, 그죠? 화장은 요즘 남자들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화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호적인 활동을 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화장을 같이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머니 눈에는 너무 뵙기 싫으시겠지만 그래서 요쯤 되면은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래들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과 이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머리 빗기, 손톱 발톱 깎기도 참 어려워요. 네, 자, 손톱 발톱을 깎을 것이냐 줄로 다듬을 것이냐, 네, 그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톱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일정하게 깎는 그런 부분을 습관화하는 건 어떨까. 네. 그리고 발톱은 키가 크고 허리가 뻣뻣할수록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활동이에요. 네. 그 어려운 활동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게끔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면도하기. 네, 사춘기 어려워요. 사춘기, 예. 그다음에 생리대를 관리하는 것, 이런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어렵지만 꾸준하게 했을 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되는 행동들이 있고 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생리대는 이전 생리대보다 요즘 생리대가 훨씬 잘 나와서 한 번만 딱 당기면 딱 펼쳐지거든요. 저번에는 이걸 떼다가 지네끼리 붙어가지고 연습하다가 버리고 그런데 훨씬 더 요즘은 좋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개인의 기술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온 가족이 함께 줄로 손톱 다듬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럴 때 옆에 은근히 끼어올 수 있어요. 손톱깎자가 아니라 다 하고 있는데 옆에서 손톱줄 딱 주면 옆에서 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엄마가 좀 해라. 이쪽 손가락 좀 해줘라. 그렇게 할 일정한 루틴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활동들. 네. 성은 처음엔 자기 몸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점점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성은 여기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행동이거나 쉽지 않은 힘든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고 좋은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적절성을 배울 수 있는 것,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좋은 악수를 하는 것, 좋은 포옹을 하는 것, 좋은 터치를 하는 걸 배우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조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본 일상생활 활동 자체는 자기에 대한 부분으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여태까지는 잘 못했지만 청소년기에 굉장히 좋은 친구가 생겨서 이걸 좀 더 잘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자조 활동에 아니면 이 ADL을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부모님과 다 잘하는 거 아니고요. 어떤 선생님한테 선생님 손톱 깎는 거 좀 우리 겨냥해서 이번 학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신다든지, 네. 어떤 활동들은 부모님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할 때 더 잘하니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런 자조 활동에 대한 집단 활동 같은 걸 경험해도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것들이 늘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놀이 활동이 있죠. 놀이는 사람의 여가랑 연결이 돼요. 즐겁게 놀아본 사람들은 즐거운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과 지낼 때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예측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놀이를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놀이의 발달은 이렇게 흘러가요. 어떤 놀이를 자기 감각을 탐색하기도 하고 도구를 탐색하기도 하다가 2가지 이상의 것들이 합해지는 기능놀이. 그래서 그냥 공은 굴러가는데 높은 데 올려두면 더 미끄러지죠. 그 다음에 뭘 얹으면 자동차가 되죠. 그런 식으로 2가지, 3가지 겹쳐져서 기능을 갖게 되다가 그것이 어떤 구조물을 만들게 돼요. 그런 식으로 물건 중심으로 놀이가 합해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뭐 벽을 쌓는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발전하기도 하는데, 그런 활동 자체를 혼자 놀이를 하기도 하지만 이건 정말로 사실은 기회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놀이를 혼자 할 때는 혼자만의 탐색만 즐거워지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비슷한 것을 좀 다르게 논다든지 함께 놀았을 때 더 재밌어진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면 함께 놀이를 하게 돼요. 함께 놀이를 하는 자연스러운 발달이거든요. 혼자 놀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놀이를 관찰해요. 관찰할 때 정면으로 관찰하기보다 곁눈짓으로 관찰하는 것 같아요. 직접 안 봤는데 한 친구가 떠났더니 다가와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놀이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혹시 이런 놀이 해보셨어요? 흙이 있으면 흙을 산을 쌓아서 막대기 꽂아서 이렇게 막대기 빼는 놀이를 하죠. 그거는 막대기가 있기 때문이고 흙이 있기 때문이라서 처음에 탐색을 했다가 구성을 하는데 둘 이상이서 이걸 빼서 안 넘어뜨려 보자 라는 것을 왠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흙만 있으면 다 해요. 네. 그런데 저희 동네 지금 모래놀이터가 다 없어졌는데 잠깐 모래놀이가 있어서 그 놀이를 동네 아이들하고 저희 집 애들하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나가던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줌마! 나 그 놀이 이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오, 이 놀이 이름이 있어? 뭐야? 네, 전통놀이요. 아, 그렇구나. 이 놀이가 전통놀이가 돼버렸구나. 네.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도시화가 이걸 좀 끊고 맥락을 벗어버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 놀이를 자연스럽게 하고 자연스럽게 나가고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놀이가 일어날 텐데 놀이는 인위적일까요? 자연스러울까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때요? 놀이는 머리를 쓰는 놀이가 좀 더 많을까요? 몸을 쓰는 놀이가 좀 더 많을까요? 몸을 쓰는 놀이가 조금 더 우선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어떤 활동에 몰입을 한다면 그게 놀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의 목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즐거움일 가능성도 있고 성취감일 수도 있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이 자유로운 건 내가 하겠다라는 것도 저 사람하고 놀고 싶다라는 그런 자유로움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물 자체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관여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때요? 마무리와 전환은 누구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예, 스스로 마무리하고 저 이제 놀이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놀이의 마무리를 이제 뭐랄까요? 만나는 어른들은 같이 그 마무리에 대한 전략을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는 이제 다시는 못 놀아가 아니라 내일도 놀 수 있고 모레도 놀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일상이다. 기본적 자조 활동이다. 라는 거죠. 놀이는 장점이 많고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는 이게 중요해요. 누구랑 같이 노느냐? 어떤 공간이냐? 사실은 모래가 있으니 모래를 꽂아서 모래 막대를 빼는 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은 전통놀이네요. 왜? 모래가 없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문센 안에서 모래 갖다 놓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아쉽죠? 네, 자연스럽지 않죠? 인위적으로. 여기서 또 한 가지 신체활동 놀이와 정신활동 놀이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한데 우선 신체활동이 먼저 되는 경향이 있고 혼자 놀이에서 여러 사람으로 그렇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놀이를 가만히 보다가 어떤 경우를 보면 집안 살림이 놀이인가?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조금 더 지적인 수준이 자율적인 탐색이 좀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지적 수준이 조금 더 낮다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있는 사회적인 사람과 물리적인 그런 도구가 집 안의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집에서 일정하게 안심하게 일어나는 것,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복합적 일상생활 활동을 소개를 시켜드려요. 놀이가 될 수도 있는데 정기적으로는 직업활동이나 아니면 일상을 안정하게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활동이더라. 그래서 이 활동은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의 삶을 지원하는 활동. 그래서 혼자 삶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한 자조활동이 아니라 기본적인 활동이 아니라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ADL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플렉스, 복합적인 활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영어로 그냥 IADL이라고 불러요. IADL, 수단적이다, 인스트루멘탈이라는 말을 써서 ADL, IADL 이 두 가지를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ADL과 IAD를 평가를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정부가 또는 건강관리자들이. 그래서 이 IAD를 소개를 시켜드리면 왜 IAD라고 하냐면
기본적인 활동보다 조금 더 복잡한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물건과의 상호작용이 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의 상호작용이 더 복잡해지고,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IADL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돌보거나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돌보는 것도 여기 포함이 돼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거. 그래서 IADL 전문가는 주부예요. 주부. 그리고 의사소통을 관리하는 것, 운전하거나 지역사회를 다니고 이동하는 것,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어때요?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이동해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 금융 재정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아프면 약 바르거나 병원 가거나 이런 거 선택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거나 설거지하거나, 그다음 빨래하거나 세탁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옷을 정리하거나, 계절이 되면 이불을 개거나 바꾸거나, 선풍기를 내놓거나 난로를 내놓거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 안에서 특히 대한민국 같이 사계절이 많은 곳에서는 이 IA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규칙적이에요, 안 규칙적이에요? 규칙적이에요. 대신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ADL처럼 규칙적인 건 아니고 약간 월 단위 아니면 계절 단위, 분기 단위로 규칙적이에요. 그러니 계절을 알기 굉장히 좋은 거겠네요. 때가 되면 장을 보고, 때가 되면 은행 가고, 그 은행을 가서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기대하셔야 되고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숫자 8은 동그란 팔이 아니라 네모 팔도 있더라. 이거를 은행 가서 배워요. 88번 손님 부르는데 자기 88번이 저 글자가 아닌 거죠. 네. 해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일이냐? 지역사회의 자립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큰 근거가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여러 보건 전문가나 복지 전문가들은 이 사람의 IADL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다고 이 열사 힘차게 외쳐봅니다, 정말. 네. 그래서 12가지인데 이 활동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지역 자립이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 계셔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활동은 좀 강제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됐고 기대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에 대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로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요런 이제 통계표가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ADL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나 3가지의 일상생활이거나 아니면 가사활 ADL이거나 IADL을 그 사람이 현재 참여하면서 약간 난이도가 있는 2가지를 딱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활동 수행에 대해서 가장 통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 이제 결과치를 내는 건데 한 10만 명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제 북미, 유럽, 한국, 아시아 다 전 세계 사람들 10만 명을 모아서 봤을 때 이 사람은 23살인데 23살인 사람들이 아까 청소하기라든지 아니면 옷 입기라든지 양치하기라든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장보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요 정도의 수준이면 지역 자립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23살인 사람들은 지역 자립이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20살 정도면. 그런데 한 25세부터 55세까지는 지역 자립을 대체로 하고 살더라. 55세부터 조금 떨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확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보에 의하면 한 만 17살쯤 되면 겨우 자취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더라 라는 것이 통계한 것이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는 연습을 하고 습득을 해야만 가능하던 거지 갑자기 이제부터 자취 시작 해서 혼자 지역사회에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세탁기도 다르고 밥솥도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 수행을 직접 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제 이분은 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23살인데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을 평가를 했을 때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살게끔 하는 수준으로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수치가 얘기하는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이너스 0.9에 해당이 되고 1과는 이만큼의 거리가 있으니 이 사람을 향상하는 수준의 접근보다는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아직
집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마을 사람들이 아는 것, 다른 환경이 이해하고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필요하니 사회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을 무조건 격리시켜서 이 사람을 향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조정이나 과제 조정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증명해 내려고 이런 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개선해서 일반 사람들 맞춰라 이거 아니고요. 장애가 있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고 놀이터에 가서 놀이 참여를 하고 집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스스로 어렵다면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그것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도구적 지원, 그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좋은 것은 지하철의 장애인 카드는 지하철에서 잃어버려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지문 등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어디에서 잃어버리더라도 알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지원이 되고,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같이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 밖에 나가지 마라. 밖에 나가는 기회가 전혀 차단이 돼버리면 정말로 아무도 못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나가게 되고요. 나가서 돌아오는 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나가서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습을 그 다음에 하고, 그런 기회가 인생에 걸쳐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김삼갓도 나가서 몇 달 안 들었잖아요. 네. 그런 맥락에서 IA들에 대해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렸지만 기회가 있어야 얻어낼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없으면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자립을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다 정상인데 러시아 가서 며칠 만에 자취가 가능할까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단 기본 통역 서비스 필요하고요. 그다음 돈도 바꿔야 되는데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질이 하나도 모르고요. 그죠? 저희는 러시아를 간다면 지금 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서 아마도 요 정도 수준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요걸 좀 해결 가능한 수준으로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에 살지도 모르죠. 네. 그런 맥락에서 환경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동을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할 때는 활동을 무작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활동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 활동은 존재적으로는 아주 클 수도 있지만 작은 두인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나 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닫고 해요. 수도를 열고 닫고 해요. 뭔가 열고 닫고 축이 있는 것을 여닫는 걸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축이 있는 걸 여닫는 걸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문서를 일일이 폐기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폐기하는 일들은 어떤 사람은 찢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활동을 작두라면 너무 위험한가? 그러니까 어때? 요새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는 것들도 나오고 가는 기계도 나오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함께 있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저 사람 이걸 좋아하는데 그걸로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러면 그 활동이 그 사람의 존재를 발달하게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 다운 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다운 활동.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눈앞에서 옷을 벗었다 라고 하면 옷 벗으면 안 돼요 라고 할 건지, 옷을 벗었는데 어디서 벗나, 왜 벗나, 벗은 다음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봤더니 벗고 있고를 반복하고 그 활동이 거울 앞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은 놀이인가? 그죠? 그러면 나중에 보면 수건을 물론 다 개는 건 안 되지만 수건을 폈다 잡았다 어느 순간엔 접는 순간을 하고선 딱 넣는 것을 같이 하는 어떤 한 순간이 있어서 넣어줘서 고맙다고 할 때 지속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7개월, 8개월 시간이 걸렸을 때는 어느 정도의 참여가 가능해요. 정말로 같이 하는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요. 나다운 활동으로서 존재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발달하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런 활동은 내가 나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활동을 지켜보는 사람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살 수 있게끔 함께 존중하는 사회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회가 사람의 질병률을 낮춘다라고 하는 장기적인 보건 연구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많고 누구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질병 발생이 좀 덜하거나 특히 정신장애의 발생률이 좀 더 덜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요게 슬라이드로 보내질 텐데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오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사람의 강점 기반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강점 기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doing이다 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구나. 밥을 먹고 있으면 밥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무언가를 뜯는다. 그럼 뜯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네, 때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비커밍이 되는 거예요. 뜯는 걸 잘했는데 뜯는 걸 쓰레기통에 담는 걸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존재가 되게끔, 그래서 doing, being, becoming 또는 being, doing, becoming,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발전하더라 라는 게 영어에서 갖고 있는 건강 개념이에요. 영어 되게 쉽죠? being, doing, becoming. 중학교 1, 2학년이면 다 알 수 있는 동명사. 근데 우리말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뭘 하고 있는 것. 그래서 doing은 우리말로는 하고 있는 것. being은 존재. 그 다음 becoming 성장.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까지가 아니고 뭘 하고 있는데 그다음 뭐 할 거냐 이거거든요. 뭘 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생각하고 becoming이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이 doing을 해요. 근데 때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becoming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장애가 있는 자녀나 가족이 있는 가족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어떤 존재가 됐네요. 그죠? 그 존재를 성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doing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살면서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 그럴 건데, 장애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장애를 안 경험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장애를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새롭게 배우는 이 doing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다시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doing이 내가 becoming이 되고 또 다른 doing을 통해 또 다른 becoming이 되고, 이게 성장이, 이게 발달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걸쳐서 상황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발달은 저절로 대통령이 되는 발달 이런 게 아니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doing이 있겠어요. 그죠?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것만 doing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어떤 존재가 됐을 때 많은 doing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becoming이 되는 것, 성장이 되는 것. 그런 맥락에서 저는 부모님들의 이런 연대 활동, 아니면 연합 활동, 아니면 조직적인 활동, 그 활동이 나의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것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doing을 하고 큰 성장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becoming 다음은 어떤 개념이냐? belonging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소속,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being, doing, becoming, belonging. 이게 그 사회적 활동 건강의 완성이에요. 여기까지 두고, 그런 활동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0세부터 65세까지만 나열을 해봤는데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나중에 120세까지 산대요. 요것만큼 더 산다는 거예요. 아, 힘들어. doing, becoming 너무 많겠죠. 일단 65세까지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사실 더 많죠. 일단은 수면과 휴식은 시간을 좀 많이 차지하다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요 연령의 단면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맥락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수면과 휴식은 조금씩 줄어드는데 그래도 청소년기가 되면 9, 10시간 잔다. 생의 절반은 잔다. 절반보다 조금 적네요. 잠을 충분히 잔다라는 뇌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본적인 일상생활, 아까 씻기, 먹기, 손톱 깎기 이런 것들을 그거를 혼자서 막 독립하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하루에 2, 3시간 정도만 참여하면 충분하더라. 왜냐면 이 활동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 7, 8시간 하면 관계가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 활동을 막 서로 하라 그러면서 서로 가족이 조금 싸우고 이런 거거든요.
간병, 간호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3시간 스트레스가 있는 시간. 그러면 놀아야 되죠. 놀이를 하고 노는 내용이 교육으로 넘어가거나 이 놀면서 자고 먹는 것들이 잘 돼야 되고 놀고 교육하고 놀이는 하루에 2시간 정도가 적당하고요. 학업은 한 2시간에서부터 8시간 정도가 최대라고 해요. 그리고 생산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생산활동도 한 2시간 정도 하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8시간, 뭐 10몇 시간 하지만 그건 무리가 되고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사람은 생산활동을 하는데 생산활동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끝나요. 활동 중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애 아이를 떠나서 일반 아이들이 이때부터 한자나라, 한글나라, 영어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 활동이 다 어떤 직업을 위해 산다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나는 일인데 너무 슬프게 살잖아요. 그죠? 더한 것은 이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IADL도 한 2~3시간 정도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인간. 그런데 하고 싶은 활동, 해야 하는 활동, 하게 되는 활동 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되냐?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활동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가. 부모님들은 이 활동 안에 이런 활동을 좀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 돌보는 활동, 그 다음 자기를 관리하는데 잠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여기서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은 본인의 여가를 확보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본인의 여가를 확보하시고 나머지에 힘든 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견디시고 여기서 여러 가족, 또래,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을 부모님, 가족만에 의지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잘 사용하셔서 잘 사용하시고 잘 운영하셔서 그래서 자녀의 삶을 강점의 기반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여지를 찾아서 참여하면서 이 24시간의 삶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넘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너무 없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활동은 참여하고 있고 어떤 활동 도움을 받으면서 참여하고 있고 어떤 활동 때는 휴식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은 즐겁고 나면 조금 강제적인 활동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동에 대한 스토리를 서로 아는 사람이 부모님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알아야 돼요. 사실 교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교사를 통해서 알게 된 학교 생활을 또 가족이 알아야 돼요. 네. 그런 맥락에서의 활동의 커뮤니케이션은 강점 기반인 내용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 중심의 보고서와 문제 중심의 얘기로 너무 많이 돼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뭐 때린다, 뭐 부순다, 부수거나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딘가 뭔가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를 반드시 앞으로 저희가 더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